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건너뛰었던 소설,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나 혼자서 읽는 거지만 같이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 해석을 좀 볼까요? 이 작품은 한국에 온 네팔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적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보자. 자, 그럼 소설은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지요? 간단하게 서술상 특징, 잡으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서술상 특징 다시 인칭, 그리고 묘사 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물론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이게 좀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장소가 달라지면 끊고,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고, 그러면서 인물을 정리해 주십사 얘기했습니다. 특히 고조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내용 읽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환하다. 이건 역설적 표현이죠. 눈을 감았는데 세상이 환해요. 그의 목소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네요. 이를테면 신선하다는 것은 뭔가 뒤숭숭해요. 신선한 꿈자리에서 소스라쳐 깨어났을 때, 10,000원 전짜리 손잡이에 매달려 전신이 가만가만 흔들릴 때, 먹을 때를 놓쳐 푹 퍼진 라면 그릇에 잔인한 고추 국물에 은혜석 젓가락을 박아 넣을 때, 함부로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친 남자의 터무니없는 드넓은 등을 노려볼 때, 그의 목소리가 내 속으로 들어와 나를 다독거린다. 자, 그러면 그의 목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한테 뭔가 위안이 되네요. 그쵸? 어떤 삶에서 좀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무기력 또는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느껴질 때 그의 목소리는 나한테 위안이 됩니다. 자, 나라고 했기 때문에 1인칭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읽어가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수상쩍게 빌딩 사이 빈틈을 흘러가거나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 한밤엔 더욱 그렇다. 세상이 화한해요. 그가 사방팔방에서 말하고 있다. 화는 필히 방점을 찍어야 한다. 화는 짧게 발음하고 반은 쭉 올려 안을 길게. 발음하지 않는 것처럼 붙여 주어야 그의 어조가 비로소 생생히 살아난다. 자, 이건 뭘까요? 자, 그는 누구?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생생히 그의 어조가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화안이 투명하고 웅숭 깊게 내 안을 울리고 나가 마침내 멀고 먼 땅끝으로 번져서 그 울림에 의해 천지가 환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좋다. 천지가 다 환하고 하나다. 산 벚꽃나무가 우주에 이르도록 도미노를 피는 것을 나는 본다. 자,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네요. 봄이구만. 이제 봄이 오겠네요. 그는 산벚꽃 환한 그늘에 누워있고 나는 그를 처음 만날 때처럼 흰 빨래를 널고 있다. 빨랫줄은 내가 사는 기와집 서북단 석가래로부터 볕 좋은 동남간 3번나무로 너그러운 포물선을 그리며 뻗어나간다. 그와 나 사이 우주적인 공간으로 뻗어나가 우리를 잇고 있는 빨랫줄을 타고 챙챙챙챙 명도 높은 봄빛이 부서져 흐르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이렇게 환한데 왜 구차하게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부르겠는가? 세상에 화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산벚꽃 그늘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산벚꽃 환한 그늘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 중심에 환하게 그 사람 카밀이 있다. 내 사람 카밀. 자, 그 사람 이름은 카밀이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목소리가 산벚꽃 그늘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네요. 빨래를 널려고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들을 바구니 담아 들고서 막 뒤뜰로 나온 참이었다. 빨랫줄은 오래된 우리 집 서북단 석가래로부터 동남간 3번 나무로 뻗어 있었다. 4월이었다. 시간 나와 있고요. 아침 10시쯤이었을까. 햇빛이 유난히 밝고 투명한 날이었다. 간밤엔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래서 듣기까지 뒤척이다 까무룩 잠이 들었을 때 눈 쌓인 고산들이 보였다. 아이고, 4월인데도 아직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나는 뒤뜰로 돌아들며 꿈에 보았던 장대한 설산들을 잠깐 떠올렸다. 칼날 같은 설산의 봉우리들이 연접을 계속 이어져서 햇빛 속을 흘러갔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그런 꿈을 딱 꿨을까?
그처럼 극적이고 장대한 설산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이거 꿈이군요. 예, 꿈속에서 이런 설산을 봤습니다. 차라리 매화가 피어 있거나 오두막이라도 있는 동양화에서 보았음직한 부드러운 봄산의 꿈이라도 꾸었으면 덜 쓸쓸했을 터였다. 그러나 꿈속의 설산들은 한번 그 품에 들고 말면 절대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멀고도 장쾌한 산들이었다. 빨랫줄은 축 늘어져 있었다. 간밤에 바람이 빨랫줄 한가운데를 떠받치고 있던 바지랑대를 쓰러뜨렸기 때문이었다. 근데 바지랑대는 뭐냐면요, 빨랫줄이 이렇게 늘어지죠. 그러면 이게 늘어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놔요. 예, 그러면 이제 빨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 있는 거, 이걸 바지랑대라고 합니다. 나는 느릿느릿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바지랑대 쪽으로 갔다. 산기슭을 깎아먹어 들어간 뒷마당 경계에 녹슨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조망에서부터 상수리나무, 아카시아, 삼번나무 따위를 품고 얕은막한 경사를 이루며 뻗어 올라간 춘지봉에, 여기 거기 근처 산 이름인가 봅니다. 막 봄빛이 가득했다. 자, 여기 묘사 들어가고 있어요. 예, 봄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는 쓰러진 바지랑대 옆에 와서서 손차양을 하고, 손차양, 이제 손으로 이마 대는 거죠. 춘지봉을 한 차례 올려다봤다. 춘지봉 스카이라인은 부드럽고 따뜻해 꿈속의 설산 등은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차양을 한 채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늙은 3번 나무 한 그루만이 뒷마당 동남간에서 철조망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었다. 3번 나무 아래에 놓인 빈 계집 지붕에 지난밤 바람이 떨어뜨린 산 벚꽃들이 희끗희끗 쌓여 있었다. 나는 3번 나무 그늘에 초점을 맞추느라 두 눈을 깜짝깜짝하다가 다음 순간 손수라쳐 한 발로 뒤로 물러났다. 누구세요? 나도 모르게 새소리가 나왔다. 사람은 사람인데 뭐랄까 상처 입은 커다란 짐승 같은 거, 이게 이제 카밀이죠. 것이 내 출현에 놀란 듯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키는 중이었다. 이마까지 뒤덮고 내려온 더벅머리 밑에 얼굴색 온통 청동빛이었고, 이게 뭐 동남아시안 피부색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팔 한쪽은 목도리 같은 걸로 칭칭 동요매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것처럼 청동빛 입술이 달싹달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말소리 나오지 않았다. 남의 집에서 뭐야 대체? 내 목소리 여전히 쨍쨍했다. 여기저기 구멍난 철조망이지만 3번 나무는 철조망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곳은 아마 내 집 울타리 아니었다. 그의 청동빛 입술이 더욱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도무지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비로소 그가 심하게 아프거나 목이 잠길 만큼 지쳐있다는 걸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청바지는 젖었고 팔을 동요된 목도리 같은 것에 핏물이 배어나와 있었다. 예, 다쳤네요. 말 좀 해봐요. 무슨 일인가요? 그가 대답 대신 끙 다시 몸을 눕혔다. 아파. 얼마 전에 출산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늙은 진돗개 잡종 진순이 빈집이 3번 나무 그늘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끙 하고 옆으로 기울어 쓰러지는 바람에 그의 머리 한켠이 개집 모서리에 거칠게 부딪혔다. 저 사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거기 이르자 자석에 빨려가던 내 몸이 3번 나무 그늘로 빨려 들어갔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진 않았다.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나보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대편 쪽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봐요. 눈을 떠봐요. 내 제쪽에 그가 간신히 눈을 떴다. 아주 깊은 눈이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관통해 어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나를 보았다. 10살도 더 된 진순이가 죽어갈 때 마지막 눈빛이 그랬다. 입원시키고 사흘 후였던가 내가 찾아가 진순아 하고 불렀을 때 동물병원 비좁은 침상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다가 끝내 픽 하고 쓰러져 눕던 짐승의 눈빛이 선연히 떠올랐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개 진순이하고 지금 카밀 첫 만남 카밀을 좀 동일시하고 있지요. 뭐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 카밀이 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119 전화할게요. 그의 눈에 한순간 섬광이 지나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불안. 왜? 미리 얘기하자면 이 카밀은 불체자,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니까, 전화한다니까 두려움의 눈빛이 생겼을 겁니다. 뭐라고 들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가 고개를 저을 텐데 간신히 내 귀 속에 물이라는 낱말이 불현듯 들어왔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나는 이내 집 안으로 달려가 보리차를 한 대접 들고 나와 그의 입에 대주었다. 그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한 대접에 물을 다 마셨다. 3번권이 하나가 물을 마시느라 고개를 젖힌 그의 청동빛 얼굴에 떨어졌다. 3번 나무 어린 잎새 사이로 지나오며 솜처럼 잘게 찢어진 햇빛이 그의 눈에 닿고 있었다. 말이 그늘이지. 그늘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 3번꽃 그늘은 햇빛 아래보다 오히려 흰 광채로 가득했다. 부드럽고 고요한 광채였다. 세상이 화안해요. 한참 만에 그 간신히 말했다. 카밀은 그렇게 내겼다. 나마스테.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내게 인사했다. 이게 이제 인도 쪽, 뭐 스리랑카 이쪽인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쪽 인사법이라고 그러죠.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삼복과 그늘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처음으로 그가 행한 일이 그것이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해 머리 위로 올렸다가 고요히 합장한 손을 내리면서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그처럼 공손한 인사법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다. 나마스테. 당황한 내가 얼결에 그를 따라했다.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다시 만나는 등의 광범위한 뜻을 가진 네팔 말이라는 거. 네팔이군요. 나중에 알았다. 만남의 의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이 그 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 이게 바로 뭐랍니까? 나마스테. 그는 히말라야에서 온 사람이었다.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눈의 보금자리라는 뜻을 지녔다. 눈의 보금자리니 밤낮없이 얼마나 고요하고 청결하고 환악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끊고 정리할 것은 이 여자의 꿈이 뭐였죠? 예, 아주 거대한 장대한 설산을 보는 꿈이었죠. 여기 지금 히말라야하고 이미지가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예지몽, 이 카미를 만나려고 했던 그런 꿈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만이 밤매움.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난 뒤 그 말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온만이 밤매움은요, 요거는 이제 우주의 어떤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우주의 공명이라고 그래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난 뒤 그 말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연꽃의 보배를 뭐 그런 뜻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주문, 티베트 불교,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 해보세요. 계속 10번만 기분이 좋아져요. 온만이 밤매움. 10번 가지도 필요 없었다. 눈 감고 손을 합장하고 그리고 내 몸이 천지로 경계 없이 섞여든다고 느끼면서 두세 번 반복해 암송했을 때 신묘하지. 어느새 삼복과 환한 그늘로 세계의 길이 열리는 걸 나는 느꼈다. 온만이 밤매움은 티베트 불교 창시자인 구루 림포체를 기린 데서 유래된 주문이었다. 구루 림포체가 바로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원래 티베트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가 그날 내 집에 머문 곳은 1시간 정도였다. 나는 밤이슬을 맞아 꽁꽁한 그를 위해 이미 치워놓았던 간이 전기 난로를 꺼내 켜주었고 컵라면 한 그릇과 급히 만든 계란 프라이 2개를 대접했다.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이라서 그것 말고 더 줄 것도 없었다. 마루까지 깊숙이 들어온 햇빛 속에 앉아 그는 컵라면 국물을 눈물 군쌤 다 들이마셨다. 자, 여기 나의 심리가,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배려심이 있네요. 그리고 이타심, 다른 사람을 좀 생각을 해줍니다. 요 근처 어디 있나요? 아니요, 의정부 넘어 포천요. 그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조금 넘었다고 말했다. 포천 부근의 어느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친구를 만나러 주소만 들고 찾아왔다 밤샘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들고 온 주소는 부천시 춘희동, 바로 우리 집 근처였다. 부천시 춘희동 희망로라고 써진 쪽지를 난 햇빛 속에서 내려다 보았다. 자, 여기 또 동네 이름이 희망로죠, 희망로. 그러니까 좀 삶의 희망,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찾아온 동네,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팔은 왜 그래요? 청바지 공장에서 센장에서 일하는데요. 샌드위치에 잘못해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센장이 뭐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요. 그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지 자신이 입고 있는 청바지 앞부분을 가리켰다. 앞부분은 해진 것처럼 시커먼하게 변속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기계로 청바지에 대고 모래를 뿌리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을 센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는 설명했다. 모래를 뿌려주는 장소가 센장이었다. 기계를 쏘아 보내는 모래들은 모래 폭풍보다 훨씬 강력하게 날아가 청바지 표피를 해진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 배웠죠, 그쵸? 우리가 청바지 조금 이렇게 멋있게 좀 빈티지하게 입을 때 색이 바닥은 약간 찢겨 있는데 그걸 센장으로 이렇게 하네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에게 샌드기로 모래를 뿌리면 모래들이 살점을 날려보내고 뼛속까지 모래들이 박힌다고 했다. 병원에 가야겠네 그럼. 그게 괜찮아요. 뭐 멀리서 쏜 걸 맞았거든요. 피부만 조금 다쳤으니까 소독만 해주면 돼요. 소독약도 여긴 없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가 황급히 손을 내주었다. 좀 더듬김했지만 3년쯤 넘은 외국 사람으로는 우리말이 유창한 편이었고 제스처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다만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내 편으로 시선 한번 똑바로 보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다 눈을 들면 깊고 맑은 게 서늘한 느낌 들었다. 우리 집 건넌방에서 스리랑카인 부부가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계 외국인이 내겐 특별히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컵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이면서 1시간이나 내 집 마을에 머물게 한 것은 뭐니 해도 그 유순한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깊은 쌍꺼풀에 눈동자는 넓고 둥글었으며 언제나 아득히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청동빛 얼굴은 얼마 전까지는 건넌방에 살았던 스리랑카인 부부에 비해 갸름했고 앞니 한 켠이 깨어져 나가긴 했으나 입속도 희고 가지런했다. 귀는 코끼리 그것처럼 널찍했는데 큰 눈을 유순하게 끔뻑끔뻑할 때는 귀도 함께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다. 여기 이제 외양 묘사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어떤 이 카밀, 이때 당시 만났던 카밀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온순하고 유순하고 또 심성이 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남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가 이웃과 고개 깊이 숙여 인사했다. 4월의 햇빛이 힘차고 투명했다. 공구 공장 긴 블록 담장을 끼고 그가 천천히 햇빛 속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녹슨 함석대문 한쪽에 기대서서 손차영을 한 채 눈의 보금자리 멀고 먼 히말라야에서 온 그가 비탈진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 걸 보았다. 물론 이승에서 그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간밤에 내 꿈에 남대없이 나타났던 장대한 설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있다는 신비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뒷모습은 환하고 동시에 피어린 산인의 이미지였다. 그러니까 피 맺힌 산사람의 이미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네요. 뒷부분 볼까요? 신우는 우연히 부천시 춘희도 희망로 7번지로 찾아들어오는 네팔인 카밀과 그의 애인이 사비나와 함께 살게 된다. 하지만 사비나는 카밀이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친다. 오이야. 카밀은 충격으로 몸져 눕고 이런 카밀을 신우가 따뜻하게 대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 신우는 질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밀의 딸인 에리를 낳지만 외국인 노동운동을 하던 카밀이 분신자살하려고 뛰어내리자 온몸으로 카밀 안으려다가 식물인간이 되어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떤다. 미국으로 보내진 에리는 2021년 아버지의 고향인 네팔 마르파로 와서 사비나가 낳은 이복 남동생과 아버지의 친구인 덴징 아저씨에게 부모님의 사연을 자세히 듣게 된다. 네, 이렇게 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되겠네요. 자, 학습 활동을 좀 보도록 할까요? 나와 카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나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카밀이 어떻게 되었는지 써보자. 처음에는 두려움했다가 동정을 하게 되는데 동정의 계기가 그 눈빛 때문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려를 해주죠. 집안은 들여와서 처음에 이제 물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도 주고 전기난로도 갖다 주고요. 계란 프라이도 해줍니다. 나가 피어린 산인의 이미지로 카밀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바로 꿈 때문에 그렇죠. 꿈에서 장대한 설산의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카밀이 왔고요. 카밀이 바로 히말라야 출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미지가 더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여기는 필요 없고요. 카밀이 처한 어려움, 우리 사회 어떤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지 말해보자.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을 하러 오신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흔히 줄여서 외노자라고 하는데 외노자에 대한 어떤 어떤 그 불신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시 풍조가 또 있죠. 좀 가볍게 보거나 하대하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좀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작품이 2005년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그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어떤 초창기의 어떤 모습 그리고 불안감을 소설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하겠고요.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